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요?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8년 만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이경희. 올해 나이 48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홀로 이 자리를 지킨 지 벌써 8년째네요. 처음엔 남편과 웃으며 손님을 맞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펄떡이는 생선들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새벽 오시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닷바람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죠. 남들은 낭만적인 바다라고 하지만 저에게 이 바다는 남편을 앗아간 지독한 무덤이자 제가 먹고 살아야 할 치열한 일터일 뿐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 마시고 장화부터 신습니다. 수족관 물때를 닫고 갓 잡아올린 생물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와요. 아이고, 이놈의 어깨. 혼잣말이 습관이 됐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 10시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 싱싱해요? 묻는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사실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횡한 가게에 홀로 남겨질 때면 지독한 마음에 허기가 밀려옵니다. 이 배고픔은 밥을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사가 끝나고 밤 9시 가게 셔터를 내릴 때가 제일 싫습니다. 철렁거리는 쇳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닫히는 소리 같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짧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쓸쓸해 보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공기. 저는 습관적으로 TV부터 크게 켭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혼자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침대에 누우면 사방이 적막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내 인생은 이렇게 바다 근처에서 늙어가다 끝나겠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제 일상은 마치 물기 없는 마른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하루라고만 생각했는데 운명은 제가 가장 지쳐있던 그날 폭풍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가게 앞 차양막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저물어갈 것 같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다가 흉포하게 날뛰던 밤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급 강풍이 불 거라고 경고하더니 저녁 무렵부터 통영 앞바다가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가게 문을 일찍 닫으려는데 갑자기 콱쾅 하고 비명이 절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횟집 앞에 설치해둔 커다란 차양막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 지지대가 빠져버린 거예요. 낡은 천막이 펄럭거리며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몸부림치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날아가서 길 가는 사람이라도 치면 어쩌나, 아니면 옆집 유리창이라도 깨트리면 어떡하나 싶어 앞뒤 젤결을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죠. 아이고, 이걸 어째.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봤지만 폭풍 후 소리에 제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천막을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48세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리고 뺨을 때리는 빗줄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젖은 바닥에 넘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 세워주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빗물에 젖어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공구 가방을 바닥에 던져두고는 곧장 사다리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남자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사다리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흔들리는데도 그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는 빠져나간 지지대를 붙잡았어요. 티셔츠가 빗물에 착 달라붙어 그 남자의 탄탄한 등, 근육과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밧줄 좀 던져주세요. 빨리요. 그의 외침에 저는 정신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밧줄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자는 입에 못을 문 채 능숙한 솜씨로 차양막과 지지대를 결속하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는 듯 했지만 사다리 위에 매달린 그 남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듬직해서 마치 이 폭풍을 다 막아줄 방파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사투를 벌였을까요? 드디어 펄럭이던 천막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남자가 사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을 땐 이미 두 사람 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죠.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어요. 나이보다는 조금 앳돼 보이지만 눈매가 아주 깊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거뜬히 버틸 거예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가 다가와 묻는데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48년을 살면서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마주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빗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치는데 제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근처 사시는 분인가요? 제 질문에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하더군요. 정우라고 합니다. 한정우요. 마을 아래쪽 목공소에서 며칠 머물며 일을 돕고 있는 떠돌이 목수입니다. 지나가다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여서 그만. 떠돌이 목수라니. 어쩐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43이었습니다. 통영 바다에 아무 연고도 없이 흘러들어온 외지인이었죠.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정우 씨는 자기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날이 찹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쿨하게 돌아서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 남자의 젖은 어깨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저는 염치불고하고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정우 씨, 저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은 못 가요. 잠시 가게 안에서 비라도 피하고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망설이던 정우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제 횟집에 낯선 남자의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횟집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가 제 인생의 삐걱거리는 문들을 하나하나 고쳐줄 사람이 될 줄은요. 정우 씨는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친 뒤에도 제 주변을 맴돌며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 48쯤 먹고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예쁜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말없이 내 옆에서 무거운 짐 하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법이거든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제 제가 대접한 따뜻한 차 한 잔이 고마웠던 걸까요? 그는 아침 일찍 공구 가방을 메고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제 보니까 수조문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바닷바람에 경첩이 다 녹슬어서 그래요. 인사도 하기 전에 정우 씨는 횟집 앞 수조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기름통이랑 사포를 꺼내서 녹슨 경첩을 닦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우 씨. 바쁜 사람 붙잡아두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거 제가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는데.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사람 부르면 다 돈인데 뭘 그러세요? 금방 합니다. 무심하게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손길만큼은 얼마나 섬세하던지요. 사포질 한 번에 녹가루가 떨어져 나가고 기름칠 몇 번에 삐걱거리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데 제 마음속에 녹슨 문구멍까지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알고 보니 그냥 목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큰 건설 현장에서 특수설비 기사로 일했다는데 그래서인지 기계며 전기며 못 고치는 게 없었습니다. 수조문을 고친 정우 씨는 이제 아예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수조 청소까지 돕기 시작했습니다. 횟집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수조 이끼 닦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요. 허리를 구부리고 한참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정우 씨는 그 넓은 수조 안을 말끔하게 비워내고는 구석구석 박박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그 남자의 젖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탄탄한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런 근육질의 남자가 제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도 이런 대접은 못 받아봤던 것 같아요. 수조 바닥에 낀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거침없이 걷어내는 그 손길이 제 인생의 찌꺼기들까지 다 치워주는 것만 같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우 씨, 땀 좀 닦고 하세요. 여기 수건요. 제가 수건을 건네자 그는 거친 손으로 수건을 받아들며 제 손끝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거칠고 단단한 남자의 손마디가 제 부드러운 살결에 닿았을 때의 그 생경한 느낌.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참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고쳤습니다.
이거 옮길까요? 이런 짧은 말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 과묵함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가게 안을 정우 씨의 묵직한 존재감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혼자서 낑낑대며 옮기던 무거운 생선 박스들을 그가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옮겨줄 때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낡아서 덜컹거리던 출입문 손잡이도 전구가 나가서 어두컴컴했던 주방 조명도 정우 씨의 손을 거치니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치 자기 일인 양 제 공간을 보듬어 주었죠. 그가 다녀간 자리에는 항상 기분 좋은 온기가 남았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제 횟집이 그가 내는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무렵 모든 일을 마친 정우 씨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발을 동동 굴렀죠. 평소엔 혼자 대충 때우던 저녁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정성을 들여 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 고생 많으셨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저랑 저녁이라도 한 끼 해요. 제가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시원한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올게요. 제 제안에 정우 씨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땀을 닦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담백하고 멋지던지 제 가슴은 또다시 주책맞게 방방 뛰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실 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평소엔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었던 무거운 이야기들이 차가운 술잔이 몇 번 오가다 보면 마법처럼 술술 풀려나오곤 하니까요.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영업을 일찍 마치고 가게 뒤편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평상의 정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안주라고는 제가 급하게 부쳐낸 파전 한 접시와 싱싱한 멍게 몇 점이 전부였지만 우리 사이를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득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한 잔 받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소주를 따르자 정우 씨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낮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투박한 손마디가 잔을 감싸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기운이 차가운 밤 공기와 섞여 가슴을 뜨겁게 달구더군요. 두 잔, 세 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어색했던 침묵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제가 아니라 정우 씨였어요. 사장님, 사실 저요, 여기 통영에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도망치듯 내려온 거예요. 정우 씨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는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큰 건설 현장에서 잘 나가는 설비 기사로 일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공들여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사별해야 했던 아픈 기억까지요. 내 손으로 못 고치는 게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무너지는 마음 하나는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제가 고치던 그 화려한 건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43,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바다에 쏟아냈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의 상처가 남일 같지 않아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 저도 그래요. 이 바다 남들은 참 예쁘다고들 하죠? 근데 저는 이 바다가 무서워요.
8년 전 그날 제 남편을 저 검은 물속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횟집 사장으로 씩씩하게 사는 척해도 속은 정우 씨처럼 이미 다 타버린 잿더미예요. 남편을 잃고 홀로 횟집을 지키며 밤마다 천장을 보고 울던 날들, 돈 몇 푼에 억척스러워져야 했던 고단한 세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8년치 서러움이 술 기운을 빌려 터져나왔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이자 정우 씨는 말없이 자기 손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우리 참 닮았네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닳아버린 게. 정우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잔에 술을 채워줬습니다. 48배 과부와 43살의 방랑자.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상실이라는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실패와 제가 겪은 상처가 서로의 잔 속에서 섞이며 지독한 외로움이 조금씩 희석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다 건너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우리들의 대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죠. 그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그런 성스러운 시간 같았습니다. 정우 씨의 눈빛이 저를 향할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이 지독한 상실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요. 사장님, 아니, 경희 씨. 오늘 밤은 유난히 파도 소리가 슬프지 않네요. 옆에 누군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정우 씨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내뱉은 진심 때문인지 제 얼굴은 노을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죠. 텅 비어 있던 제 마음에 정우라는 이름의 따뜻한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 씨는 그날 이후로 제게 더 깊고 세밀한 배려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 몸의 고단함까지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다정한 말이죠. 여러분, 사실 나이 먹고 하는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이벤트보다 내 몸 어디가 아픈지 남모르게 살펴주는 그 마음 하나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우 씨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눈 뒤로 제 일상엔 작지만 선명한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수족관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데 정우 씨가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평소처럼 수조 상태를 봐주러 온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제 손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짠 바닷물과 거센 바람 때문에 갈라지고 터져서 피기까지 맺힌 제 못난 손을요. 8년 넘게 횟집 일을 하며 훈장처럼 박힌 굳은 살과 거친 피부. 저는 그게 부끄러워 얼른 등 뒤로 손을 감췄습니다. 아이고, 정우 씨. 보지 마세요. 징그럽게 손이 다 망가졌죠? 여자 손이 이래서 창피하네. 제가 민망해서 웃어넘기려는데 정우 씨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안을 열어보니 향이 은은한 고급 핸드크림이랑 작업할 때 끼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질이 좋은 방수 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내 나갔다가 생각나서 샀습니다. 경혜 씨 손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아서요. 귀찮아도 꼭 바르시고 일할 땐 이 장갑 꼭 끼세요. 그래야 덜 아파요. 그 투박한 남자가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 생각을 하며 핸드크림을 골랐을 모습을 상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이 먹은 여자 손이 뭐가 예쁘다고 이런 걸 다 하고 중얼거렸지만 가슴속에선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더군요.
남편 떠나고 누구 하나 제 손이 부르텄는지 어깨가 결리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핸드크림을 발랐을 때 퍼지던 은은한 꽃향기가 마치 제 메마른 삶에 봄이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목공소에서 대충 끼니를 때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줄곧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정우 씨를 위해 제대로 된 진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커다란 냄비에 싱싱한 우럭을 듬뿍 넣고 직접 담근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풀어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처럼 제 마음도 설렘으로 끓어올랐죠.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정성 들여 만든 밑반찬들을 내놓으니 적막했던 횟집 식탁이 모처럼 풍성해졌습니다. 정우 씨, 맨날 밖에서 드시지 말고 오늘 여기서 저녁 먹어요. 선물 고마워서 제가 특별히 끓였어요.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아 제가 건넨 매운탕 국물을 한 수저 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밥을 차려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밥 공기를 비워내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배가 부르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는 제 매운탕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처럼 먹어줬고 저는 그가 선물한 장갑을 끼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핸드크림과 매운탕.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겐 그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맡겨도 되겠다.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작은 배려들 속에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가게와 작업실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연정이 깊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사장님과 정우 씨라고 부르며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레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외로움의 신기루인지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빛이 푸르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정우 씨와 나란히 마을 외곽의 등대 언덕길을 산책하게 되었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가깝게 들리고 은은한 달빛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놓던 그 밤, 드디어 오랫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고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8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이제는 이 남자의 손을 잡고 찬란한 봄으로 걸어 나가고 싶었거든요. 정우 씨의 넓은 어깨 옆을 걷고 있는데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이 먹고 나 당신 좋아해요라는 말을 내뱉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의 이 쭈그러진 진심이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까? 그 고민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등대 언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한 달빛이 너무도 투명해서였을까요? 제 가슴 속에 꽉 차 있던 말들을 더는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저 멀리 일렁이는 밤바다를 내려다보는데 옆에 선정우 씨의 옆얼굴이 유난히도 단단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제 곁엔 오직 시커먼 파도 소리뿐이었는데 지금 제 곁에는 따뜻한 체온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옷자락을 꽉 쥐고는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직이 입을 뗐습니다. 정우 씨,
저요, 사실 오랫동안 제 인생에 다시는 불이 켜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이 저 바다 밑바닥처럼 차갑고 어둡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정우 씨가 오고 나서 제 가게에 전구가 켜지고 녹슨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같이 고쳐지고 있었나 봐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염치 없는 소리인 거 알지만 이제는 혼자 파도 소리 듣는 게 무서워졌어요. 정우 씨랑 같이 있으면 그 소리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려요. 정우 씨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끝내고 나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48살 먹은 여자가 5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건네는 수줍은 고백. 정우 씨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면 어쩌나, 이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영영 갈라놓으면 어쩌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차가운 손이로 뜨겁고 두툼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잡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희 씨, 그 말 제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통영 내려와서 떠돌이 생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 경희 씨 보면서 처음 했어요. 낡은 횟집 문을 고칠 때마다 제 인생에 어긋난 조각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것만큼이나 빠르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상처도 많은 놈이죠. 하지만 경희 씨, 이거 하나만은 약속할게요. 이제 제 방랑은 여기서 끝입니다. 경희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남은 생은 경희 씨 곁에서 당신 손에 물기 말을 날없게 하겠다는 빈말은 못해도 최소한 당신 어깨가 시리지 않게 제가 꼭 안아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우 씨의 그 종착역이라는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떠돌던 남자가 제 곁에 닻을 내리겠다는 그 맹세가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갇히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그 언덕 위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우 씨의 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8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싶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제 등을 큰 손으로 토닥이며 이제 울지 마요. 경희 씨, 내가 왔잖아요. 라고 속삭여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제 사장님과 정우 씨가 아닌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연인이 되어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도 밤바다의 물결도 마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자고. 오직 서로의 체온에만 집중하며 남은 생을 찬란한 사랑으로 채워가자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통영 앞바다의 윤슬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늦깎이 사랑이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생애 가장 뜨거운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비밀스러운 연애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조심스러운 상황조차 즐기며 우리만의 은밀한 낙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실 이 나이쯤 되면 남들 눈이 제일 무섭습니다. 좁은 어촌 마을에서 40대 과부가 5살이나 어린 외지 남자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그날로 시장 바닥은 제 이야기로 도배가 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남들 눈을 피해 아주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저 멀리 해안 끝자락의 작은 동굴 근처였어요. 파도가 들이치는 길목이라 길이 험했지만 그곳만큼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숨겨주는 우리만의 낙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가 걷기 힘들까봐 바위 틈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끌어주곤 했죠. 그의 단단한 손을 잡고 거친 바위길을 오를 때면 마치 18살 소녀로 되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경희 씨, 조심해요. 여기 미끄러우니까 내 어깨 잡아요.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제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아늑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정우 씨는 미리 준비해 온 돗자리를 펴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우리 둘뿐이네요. 아무도 경혜 씨를 힘들게 할 사람 없어요. 정우 씨의 그 다정한 말에 저는 8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삶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구 엄마 횟집 사장으로만 살았지 한 번도 이경이라는 여자로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정우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가 된 것 같은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정우 씨의 팔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듬직했어요. 제가 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으면 그는 제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만지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려 주기도 했습니다. 경희 씨, 당신 웃는 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스칠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48년 인생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파도가 동굴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입을 맞췄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정우 씨의 진한 비누향이 섞인 그 입맞춤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달콤하고 뜨거운 경험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참 많은 꿈을 꿨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작은 집을 지어 함께 살자는 얘기, 같이 여행을 가자는 얘기. 남들이 들으면 늦바람 났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 시간이 생존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고 무채색이었던 제 세상은 정우 씨라는 물감이 번지며 눈부신 원색으로 채워졌어요. 나 정말 정우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평생 이렇게 추운 줄도 모르고 얼음 속에서 살았을 텐데. 제가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며 말하자 정우 씨는 저를 부서질 듯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있잖아요. 경혜 씨 인생, 내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그의 그 맹세가 동굴 안을 메아리칠 때 저는 정말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유리병처럼 단단할 줄만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가끔 잔인한 장난을 치기도 하나 봅니다.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낙원에서 인생 최고의 활력을 만끽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제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마을로 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정우 씨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횟집 앞에 낯선 검은 차들이 멈춰서더니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정우 씨가 머물던 목공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꼭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법이니까요. 정우 씨와 등대길을 걷고 해안 동굴에서 미래를 약속하던 그 눈부신 나날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 일상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파도가 잔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녁에 정우 씨랑 같이 먹으려고 싱싱한 횟감을 고르고 있는데 가게 앞에 본 적 없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통영 구석진 이 작은 어촌 마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싸 보이고 험악한 기운이 풍기는 차들이었죠.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빼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서너 명 내리더군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다짜고짜 정우 씨가 머물던 목공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여기 한정우라는 놈 있지? 어디 숨었어? 가게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거친 목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들은 목공소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가 집기를 집어 던지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분명 제정우 씨였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게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내들은 한참을 행패를 부리더니 정우 씨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씩씩거리며 다시 차에 올라타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지금 어디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정우 씨를 찾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아무리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도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사내들이 다녀간 직후부터 마을에는 정우 씨를 향한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했죠. 그 목수 총각, 보통 놈이 아니라네. 아까 그 검은 차 사람들 봤어? 형사 아니면 조폭이라던데 큰 죄를 짓고 여기까지 도망 온 거래. 어쩐지 외지인이 연고도 없이 여기 와서 조용히 지낸다 했지. 사람 죽이고 숨어 들어온 흉악범이라는 말도 있어. 시장 입구부터 미용실, 구멍가게까지 온 마을이 정우 씨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일꾼이라며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서운 범죄자를 옆에 뒀다며 수군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보며 경인의 횟집 사장, 저 여자 큰일 났네. 살인마랑 정이 났으니 어째. 라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이후로 정말 씻은 듯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목공소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 덩그러니 남았고 그가 쓰던 공구들은 먼지만 쌓여갔죠. 저는 매일 밤 그의 집 앞을 서성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나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습격과 정우 씨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마을을 뒤덮은 끔찍한 괴소문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삶의 활력을 선물해 주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제 평온한 삶을 파괴하러 온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각의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안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공포와 배신감만이 덩그러니 남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구설수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은 남편의 친척들이 이 소문을 듣고 횟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입 무서운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사장님 하며 웃으며 지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걸 보는데 정말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우 씨가 자취를 감춘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횟집은 손님 대신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희 씨, 제정신이야? 그놈 정체가 뭔 줄 알고 집안에 들여? 마을 사람들 말 못 들었어? 서울에서 큰 사고 치고 내려온 흉악범이라잖아. 평소 친자매처럼 지내던 옆집 반찬가게 언니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는 죽은 남편의 사촌 형님들까지 들이닥쳤죠. 그 사람들은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무슨 건수만 생기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자네, 우리 동생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이랑 놀아나나? 그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이제 경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 횟집은 누가 올 거야? 당장 그놈이랑 끝냈다고 마을에 공표해. 남편 친척들의 서슬퍼런 비난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도 무서운 의심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 당신 정말로 나를 속인 거예요? 그 다정했던 눈빛도, 내 거친 손을 어루만지던 그 뜨거운 손길도 다 도망자의 연기였나요? 마을길을 걸으면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그 살인마랑 붙어먹던 여자래. 쯧쯧.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지. 소금기 섞인 바람보다 더 시린 그 말들이 제 가슴 등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가 고쳐준 수조문을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가 선물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려다가는 배신감에 바닥으로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밥 한 술 넘기기가 힘들어서 물만 들이켜며 며칠을 알아누웠죠. 깜깜한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면 8년 전 남편을 바다로 보냈던 그날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구나. 아니, 이번에는 잃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버려지는 거구나. 믿음이 흔들리니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를 향했던 간절한 연정은 어느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는 원망으로 바뀌었고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무너져가는 제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정우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할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며 핸드폰만 쳐다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천장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일했던 목공소 주인이 제 집 문을 두드린 건요.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저에게 낡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아주 낯선 주소 하나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사장님, 정우가 이거 사장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거머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죠.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만약 그곳에서 내가 알던 정우 씨가 아닌
진짜 흉악범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만약.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그 검은 차들이 왜 그를 쫓았는지 말이죠. 그 길로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쪽지에 적힌 그 낯선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끝자락, 인적 드문 낡은 창고 건물이 보이는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뿐이었죠.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른 도망자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한 그 눈빛이 다 거짓이었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다시 돌려준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말이죠. 쪽지에 적힌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폐공장 근처의 낡은 가건물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정우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며칠 전 가게 앞에 나타났던 그 험악한 사내들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또 다른 낯선 이들이 서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지 못했던 정우 씨의 거대한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우 씨는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 그는 수도권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특수설비 기사로 일하며 어마어마한 비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치명적인 부실 공사. 모두가 눈 감고 돈을 챙길 때 정우 씨는 자기 직장과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였던 겁니다. 그날 가게 앞에 나타났던 검은 차들은 경찰이 아니라 정우 씨의 폭로로 몰락한 건설업체와 결탁한 보국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은 출소 후 정우 씨를 끈질기게 추적해왔고 정우 씨가 이 작은 통영 마을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이닥쳤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 그 사람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 씨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취를 감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내들이 저를 표적으로 삼을까봐 스스로 미끼가 되어 마을 밖으로 그들을 유인했던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제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경혜 씨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그 사람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마. 내가 너희가 원하는 자료 다 넘겨줄 테니까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흉악범이라 손가락질할 때, 이웃들이 저를 비웃을 때, 심지어 저조차 그를 의심하며 원망할 때도 정우 씨는 목숨을 걸고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씨,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8년 전 남편을 잃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정우 씨는 자기 전부를 걸고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정우 씨를 돕는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보복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정우 씨의 그 고독한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잔당들이 남아서 저를 위협할까봐 완벽하게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제 곁에 오지 않으려 했던 거죠. 저는 그 낡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찾아갈게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게요.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나는 당신이 얼마나 의롭고 다정한 사람인지 다 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우 씨의 진심을 알게 된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를 다시 만나는 일뿐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렸습니다. 보복 세력들이 경찰에 압송되고 모든 위험이 정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쯤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약속 장소였던 그 낡은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날의 공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보복 세력들이 검거되고 정우 씨를 옥죄던 그 지독한 그림자들이 거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선착장으로 달려갔어요. 하늘에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비에 젖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비를 흠뻑 맞으며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정우 씨, 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서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정우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붉게 충혈되더군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정우 씨의 단단한 가슴에 안긴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또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정우 씨는 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합니다, 경희 씨.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런 꼴 겪게 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껴안은 팔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젖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살인마라 부르고 흉악범이라 비난할 때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게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아니요, 정우 씨. 내가 미안해요. 당신 진심도 모르고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정우 씨는 젖은 손으로 제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길이 닿자 며칠간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경희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내 과거를 들쑤시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 무서운 게 당신을 잃는 거라는 거리요.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남편 친척들의 비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흉흉한 소문들.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낡은 선착장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풍파도 다시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경희 씨, 저 믿어줄 수 있어요? 이 못난 놈이랑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어요? 정우 씨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입을 맞췄습니다. 빗물 냄새와 섞인 그의 숨결이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48년 인생에 이렇게나 간절하고 뜨거운 확신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비에 온몸이 젖었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등져도 저는 이 남자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죠. 정우 씨 역시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아무 데도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에는 정우 씨를 향한 날 선 오해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숨지 않고 그 오해의 벽을 당당히 깨부술 차례였습니다. 정우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우 씨의 진실이 밝혀지던 그날, 우리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거든요. 정우 씨가 예전에 목숨 걸고 고발했던 그 부실 공사 사건이 TV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가 정의로운 공익 제보자였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살인마니 흉악범이니 떠들던 입들이 한순간에 쏙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제가 먼저 그의 두툼한 손마디를 깍지 끼워 쥐었죠. 정우 씨,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자고요. 우리는 그 길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아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두 사람의 맞잡은 손으로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여자가 미쳤나 봐라며 수군대던 상인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멸시가 아니라 미안함과 경외심이 섞인 묘한 눈빛들이었죠. 어머, 정우 씨. 아니, 한 선생님, 뉴스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평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욕하던 건어물 집 할머니가 먼저 달려와 정우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야채 가게 아줌마, 생선 가게 아저씨들까지 너도 나도 몰려왔어요.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참 대단한 청년이었네. 경희 씨, 자네 정말 사람 잘 봤어. 우리 마을에 이런 영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가슴을 활짝 펴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우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말없이 정우 씨의 손을 더 꽉 쥐어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제 48년 인생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뿌듯하게 시장 한복판을 걸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죄 지은 사람 마냥 땅만 보고 걷던 세월이 8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곁에 산처럼 든든한 남자가 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우리는 시장 안국밥집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영웅 대접은 해드려야지 라며 고기를 듬뿍 얹어주시는데 정우 씨가 제 숟가락에 고기를 먼저 얹어주더라고요.
그 다정한 손길을 보는데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가울 때도 따뜻할 때도 이 남자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경희 씨, 이제 정말 마음이 놓여요. 당신이 다시 웃으며 시장을 다닐 수 있게 돼서. 정우 씨가 제 눈을 보며 낮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이 제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장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남들 보란 듯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확신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과부 경희는 없었습니다. 용감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생기 넘치는 여자 이경희만 남았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두 사람이 진짜 우리로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일이었죠. 정우 씨는 그날 오후 이제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홀로 지키던 그 적막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8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누군가의 짐이 들어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칫솔 하나, 신발 한 켤레 늘어나는 것뿐인데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우 씨가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제 집 현관에 들어서던 그날, 저는 가슴이 너무 떨려서 괜히 애꿎은 앙치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경희 씨, 이제 정말 여기 말뚝 박으러 왔습니다. 저 받아주실 거죠? 정우 씨의 그 듬직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빗장까지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그는 짐을 풀자마자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사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삐걱거리는 문지방을 맞추고 물이 새던 세면대 수전을 바꾸고 정우 씨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횟집 바로 옆 오랫동안 비어있던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우 수리센터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마을의 낡은 어선 기계며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수리해주는 공간이었죠. 이제는 아침마다 정우 씨의 드릴 소리와 제 횟집의 도마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골목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제 집은 정말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밤이면 파도 소리가 귀청을 때릴 만큼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무서워 저는 늘 TV를 크게 켜놓고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파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부엌에서 들리는 정우 씨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 거실에서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나누는 대화 소리, 가리고 오늘 고생 많았지? 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는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요. 여보, 아니, 경희 씨, 아까 수리센터에 들어온 선액이 고치느라 땀을 좀 흘렸더니 배가 고프네요.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점심때면 그가 당연하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가 밥그릇을 비워내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소한 소음들이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면 물 끓이는 소리가 그렇게 처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우 씨를 위해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빨래 건조대에 제 원피스와 정우 씨의 묵직한 작업복이 나란히 걸려 있는 걸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욕실에 놓인 면도기와 칫솔 2개를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껴요. 8년의 긴 외로움 끝에 찾아온 이 활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 제 볼을 살짝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밤이면 나란히 누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계가 속을 썩였는지, 어떤 손님이 회가 맛있다고 칭찬했는지,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의 맞장구를 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정우 씨는 제 손목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이 고운 손, 내가 평생 아껴줄게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제 심장이 다시 48이 아니라 18소녀처럼 요동치죠. 하지만 우리 정우 씨 행동은 상남자 같아도 은근히 로맨틱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짐을 다 옮기고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던 날 밤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아닌 아주 작은 비단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밤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어 보였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그 표정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48이라는 나이에 프로포즈니 청혼이니 하는 단어들을 입에 올리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거든요. 그날 밤 정우 씨가 제 옆에 바짝 다가앉았을 때 풍기던 은은한 나무 냄새와 차가운 금속 향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우 씨는 한참 동안이나 제 손을 만지작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게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은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성품처럼 매끈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정성껏 두드리고 깎아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정우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놀라 묻자 정우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성품은 경희 씨 손에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며칠 동안 수리센터 구석에서 망치질 좀 했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모양이 좀 투박해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오른손을 가져가더니 약지에 반지를 슬그머니 끼워 주었습니다. 8년 동안 비어있던 제 약지에 닿은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신기하게도 가슴엔 뜨거운 불꽃으로 옮겨붙더군요. 반지는 제 손가락에 맞춘 듯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했다는 증거였죠. 경희 씨, 나이 차이도 나고 험한 일 겪게 한 못난 놈이지만 이제는 정말 당신 곁에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이 반지처럼 변하지 않고 평생 당신의 튼튼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릴게요. 비바람이 불면 내가 먼저 막고 파도가 높으면 내가 먼저 막아설게요. 나랑 여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정우 씨의 그 묵직한 고백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바람막이라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8년 전 남편을 잃고 난 뒤로 저는 늘 바람 부는 벌판에 홀로 선 갈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꺾이지 않게 저를 감싸 안아줄 거대한 성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곁에 와줘서,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제가 대답하자 정우 씨는 저를 으스러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약지에서 빛나는 그 은반지가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에 맞춰 같이 반짝이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 밤 마루에 앉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다고 그저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며 우리 둘의 시작을 알리자고 약속했죠. 정우 씨는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제 손에 물기 말을 날 없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마음 고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정우 씨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그가 끼워준 은반지를 어루만지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얼굴이 폈다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난리예요. 그게 다 사랑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와 저는 이 넘치는 행복을 우리 둘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통영 마을에서 우리처럼 상처 입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조금 특별한 일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48,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제 삶은 이미 시들어버린 고목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린 겨울의 길목에서 기적처럼 정우 씨를 만났고, 저는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은반지 약속을 하던 날 밤, 우리는 여느 때보다 길고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통영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고독의 비명이 아니었어요. 정우 씨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주름은 정우 씨가 정직하게 살아오며 견뎌낸 풍파의 흔적이었고, 저를 지키기 위해 마음 졸였던 시간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가와 이마에 새겨진 주름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정우 씨 역시 제 거친 손마디와 눈가의 그늘을 보듬으며 속삭였죠. 경희 씨, 이 주름들이 참 예쁘네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이제 이 고된 세월들 내가 다 안아줄게요.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서로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음을 감사했죠. 그날 밤 우리는 생애의 가장 뜨겁고도 아름다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묵직한 사랑의 밤이었죠. 이제 제 횟집 수조는 정우 씨가 매일같이 닦아주어 눈이 부시게 깨끗합니다. 제 마음속에 끼어있던 외로움의 이끼들도 정우 씨의 다정한 손길에 다 씻겨 내려갔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정우 씨, 내가 더 잘할게요. 경희 씨. 이 짧은 인사가 우리에겐 그 어떤 화려한 연애 편지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거라고,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저를 보세요. 48배 과부였던 저도, 상처뿐인 도망자였던 정우 씨도 서로를 만나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진심은 반드시 그 기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정우 씨가 혹은 경희 씨가 나타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정우 씨의 이 시리고도 따스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우 씨가 건넨 핸드크림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느낌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통영 바다의 파도 소리를 닮은 뜨거운 황혼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 가득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